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고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고관리는 그 매출 매입 활동의 연장선인데요. 매출 매입 관련해서 채권 채무 발생하면 채권 채무 관리 쪽으로 가서 이제 뭔가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더해가지고 회사가 물건을 삽니다. 그러니까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 물건을 사고 나서 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거까지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매입의 기본 활동에서 좀 더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들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난 강의 때는 이제 채권 채무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에는 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좀 흐름을 보죠. 흐름. 일단 회사가 재고를 매입을 합니다. 그죠? 자, 매입을 하고요. 그럼 이 매입한 재고가 판매가 되거나 미판매가 되겠죠. 그죠?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팔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출원가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팔리지 않은 부분은 이제 재무상태표상 기말 재고자산으로 남을 텐데,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수량, 단가, 이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매입의 기본 활동에서 나왔던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요. 그러면 돈 주고 물건 산단 말이야. 돈을 미리 주거나 그때 주거나 나중에 주거나 뭐 이랬겠죠. 그죠? 예. 그럼 돈 주고 산 물건에 대해서 이제 팔린 거 안 팔린 걸 구분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액적으로 한번 맞춰봐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재고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재고 자산의 종류, 그죠? 좀 봐야 될 겁니다. 종류.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의 의, 이런 것도 보고요. 특히나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매출원가하고 재고 자산을 이제 얼마치씩 할 건가, 이 부분을 또 결정해야 됩니다. 구입한 물건이 매출원가하고 기말적으로 구분되니까요. 이 두 개를 잘 배분을 해야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내용이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매출원가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 맨 첫 단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부터 뭔가 틀리기 시작하면은 뒤에 내용은 볼 것도 없이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재고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 재고자산. 예. 재고자산 금액이 잘못되면은 재무상태표 금액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재고자산도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중에 좀 앞단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보통 앞에 기재가 되면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중요하게 틀려버리면 뭐 뒤에 것도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재무제표 전체가 다 잘못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를 결정하는 법이 무엇인가 좀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재고자산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정의. 재고자산의 일반사항 및 수량 결정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고자산은 매입한 물건을 얘기합니다. 매입.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매입한 물건의 종류가 크게 다음과 같다 그랬죠. 상품, 그 다음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 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상품의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쓰이는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이건 사실 원가 회계를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긴 한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원재료는 생산 전이야, 생산 전. 물건을 만들기 전에 투입하는 재고, 이게 원재료가 되는 거고요. 제공품은 뭐다?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을 얘기합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것을 이제 제품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원가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회계원리 쪽에서 나오는데, 회계원리 쪽에서는 뭐 정의를 물어본다기보다 재고자산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 선택사항 물어보 선택. 예. 재고자산인지 아닌지 그 선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앞에서도 봤지만은 판매 목적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판매 목적.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과정은 아니죠. 정상적인 영업과정. 정상적인 영업과정이라는 거는 매출이에요. 매출.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 파는 활동과 연관이 있는 그 상품이나 기타 등등등, 예, 이것들이 재고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하고는 다릅니다. 예.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을 목적으로 부여하는 거지 이걸 팔아먹으려고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또 그 자산의 구분이 달라지니까 회계 처리도 좀 바뀌겠죠. 그죠? 예. 그래서 판매 목적이나 그와 유사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와 유사한 목적은 제조입니다. 제조.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재고자산과 유사해 보이지만 회사의 의도에 따라 자산이 달리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투자자산, 뭐 어떤 경우는 무형자산도 무형은 아니구나. 무형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아예 상관이 없어요.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고자산과 유사해 보이나 회사의 의도에 따라 달리 구분되는 게 이제 유형이나 투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건물.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을 분양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분양. 그 아파트나 건물 분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본사 사옥으로 쓰려고요, 회사 본사. 회사 본사 사옥으로 쓰려고 한다면은, 이때는 유형자산. 그러니까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샀어.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린다, 시세 차익. 이런 경우는 건물이 투자자산은 투자자산. 네. 그래서 동일한 어떤 항목이라고 해도요. 회사가 이걸 왜 보유하냐? 이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지니까 약간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의 정의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종류 보겠습니다. 종류. 일단은 크게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씁니다. 상품은요, 즉시 판매가 가능한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사가 사게 되면 어때요? 차변의 상품 받으니까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그러고 나서 이게 팔리면은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그리고 대변의 상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의 경우는 회계 처리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 공부를 하셨다면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건 전산회계 2급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이제 제조 과정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원재료는 생산 과정에 투입이 되는 거고, 제공품은 미완성된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은 완성된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정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 자세한 거는 원가 회계 쪽에 다뤄집니다. 자, 파트 3이 원가 회계예요. 예.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도 재고자산이다. 예. 요건 생산을 통해서 판매를 하려는 거니까 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분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재료를 사요. 그럼 분계 어떻게 되죠? 우리 앞에서 봤죠? 차변의 원재료 이렇게 되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원재료를 만들어서 제품으로 팔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제품 매출원가 대변의 제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상품이 바로 매출원가 되지 않아요. 원재료가 제품으로 바뀐 다음에 제품 매출원가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회계 처리가 좀 뭐랄까요? 좀 단계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 이제 뭐 매입 관련돼 가지고 분계할 때는 원재료 써요. 원재료 그죠? 이거 제가 매출 매입 기본사항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원재료 써요. 원재료. 분계 계속 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 두 가지 봤습니다. 예. 큰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기타 잡스런 애들인데 예를 들어 소모품, 저장품, 반제품, 미착품, 적송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가끔 얍삽하게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비품이 나옵니다. 비품. 근데 비품은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은 요건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예, 비품은 유형자산이고요.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된다. 재고자산 보면 끝에 다 품자가 들어가. 품자. 원재료 빼고 다 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품도 슬그머니 지도 유형자산, 지도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비품은 유형자산이에요. 왜? 이건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니까. 이걸 팔려고 보유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재고자산의 종류까지 봤습니다. 이거는 한번 가볍게 보시고 지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종류 암기하실 때 뭐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있죠? 이 네 가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정의하고 종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취득 원가를 보시는데 취득 원가는 앞에서 봤죠? 순매입액. 재고자산 순매입액을 이제 재고자산 취득 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건 약간 이론적인 표현이에요. 시험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취득 원가는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애누리, 매입 할인을 빼고요.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2장에서 봤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보죠. 회계 처리. 제가 상품이라고 썼는데 원래 이제 실기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원재료라고 해요. 원재료. 근데 여기는 지극히 이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기업.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그대로 사가지고 파는 형태의 기업을 가정을 해요. 원가회계에서 제조기업을 가정을 하죠. 그래서 그 원가회계에서는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붕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론적이기 때문에 제가 상품으로 쓴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품을 산다고 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차변의 상품 받은 거죠. 그리고 돈을 지급을 합니다. 자, 현당보. 그죠? 그리고 외상으로 지급하면은 외상매입금이나 지급보험을 대변에 쓰는 거죠. 예. 받고 주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매출원가로 대체를 해주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원가와 관련이 있다면은 차변에 상품 대신 원재료를 쓰고요. 상품 대신에 뭘 쓰면 돼요? 제품 매출원가. 그리고 이 대신에 제품.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근데 보통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요. 다 상품이라고 씁니다. 상품이라고 쓰고요. 따라서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계정을 써서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계정을 쓰는 경우를 이분법이라고 해요. 이분법. 그리고 이제 삼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삼분법은 계정을 3개를 씁니다. 3개. 그래서 물건을 살 때 회계처리 이렇게 해요. 차변의 매입, 대변의 현금. 상품이나 원재료 대신에 매입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가끔 시험에서 이런 거 나오더만요. 삼분법을 했을 때 차변에 뭐가 들어오냐? 그죠? 물건을 샀는데 삼분법으로 처리했을 경우 계정이 뭐가 들어오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매입을 쓰면 되죠. 매입. 예.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하고 그 다음에 뭐 2월 상품이란 계정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계정을 쓰는 법을 삼분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프로그램을 쓸 때는 이분법을 씁니다. 대부분. 이분법. 예. 혹시 몰라서 하나 추가했어요. 자,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되죠. 굳이 이걸 뭐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만약 깊이 있게 회계를 공부하고 싶으면은 대학교를 가.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가든가. 예. 저는 일단 그 시험에 관련된 거를 설명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엽적인 건 과감히 얘기 안 합니다. 예. 그 시험하고는 상관도 없어. 근데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드문 게 나올 때는 있어요. 제가 과학 기출문제 분석해 보니까 나올 때가 이제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그냥 키워드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삼분법은 계정 3개를 쓰는 것이고 이제 매입이라는 계정을 쓴다. 요까지만 기억하시면은 뭐 충분하다고 봐요. 네.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회계 처리인데요. 자, 상품 매출원가 공식 아시죠? 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입니다. 그러면 제품 매출원가가 뭔지 좀 또 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건 어디서 공부한다? 제품 매출원가는 원가 회계에서 공부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초하고 단기 순매입은 분계를 통해서 일단 재무상태표에 다 포함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말재고가 얼마냐, 이거 기말재고. 기초재고하고 순매입액은 보통 시험 문제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말재고를 알면은 이 위에 공식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기초재무상태표에서 알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분계하죠, 분계. 우리가 원재료 같은 거 구입할 때 분계하잖아요, 그죠? 네.
저 실기시험에서 결산분기 하거든요. 그 결산분기 할 때가 이제 결산분기 할 때 기말재고가 얼마다라고 보통 자료가 나옵니다. 그럼 기말재고로 확정을 시키면은 두 개의 변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품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제조기업의 경우는 재고자산이 원재료 제품 제공품 세 가지니까 결산 입력할 때 세 가지 재고 금액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2장에서 공부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다시 주의 관계를 시켜드리려고 공식을 추가로 집어넣은 것 뿐이죠. 예. 됐나요? 예. 자, 그럼 넘어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재고자산의 의의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공식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봐야 될 거는 단가하고 수량 결정이에요. 수량 결정. 이게 왜 필요하냐? 궁극적으로 물건의 구입액은 어떻게 계산되죠? 구입액.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샀어. 그러면 재고자산 금액이 10만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총 매입액이 10만원이라고요.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판매된 거 뭐 900개, 그 다음에 재고로 남은 거 100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 단가가 달라,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요 단가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 단가가 다른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단가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도 달라지겠죠. 그죠? 예. 따라서 수량하고 단가를 계산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량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가의 변동이 있으니까 어떤 단가를 매출원가나 기말재고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바뀐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량결정법이에요. 수량결정법. 그래서 수량결정법으로 계속기록법하고 실질재고조사법이 있는데, 계속기록법은 장부에 적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의 재고가 얼마가 남아있나, 이 부분에 초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이나 실질재고조사법이나 기초재고하고 단기 순매입액은 동일해요. 왜? 이건 동일하다고요. 예전에 넘어온 데이터고 물건 산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판매가를 뺀 나머지를 재고로 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남아있는 걸 빼가지고 판매 수량을 계산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이 관건이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장부를 적으면서 몇 개 팔렸나를 확인하는 방식이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창고에 가서 물건을 산 다음에 남아있는 거 뺀 나머지를 전부 팔았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적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계속기록법이고, 막판에 한번 세보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이제 실질재고조사법이죠. 참고로 회계에서는 이 방법에 좀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요 좀 다르게 바꾸기 되죠.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잖아요. 그죠? 그럼 매출원가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출원가 공식이 이제 실질재고 조사법을 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의 뜻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장단점을 따지자면 이런 거죠. 계속기록법은 계속 기록을 하니까 언제든지 뭐가 가능해요? 확인이 가능해요. 확인. 실질재고조사법은 재고를 다 세야 되니까 확인이 어렵죠. 그죠? 대신에 얘는 관리가 편합니다. 장부를 안 적고 막판에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장부를 계속 기록을 해야 되니까 힘들다 이거야. 예. 그리고 계속기록법의 경우에는 기말재고 실사를 안 하기 때문에 기말재고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계속기록법은 어때요? 실질재고조사법? 기말재고 수량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중간에 팔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없으면 다 팔린 걸까요? 다른 데에 쓰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예. 따라서 전부 판매가 아닌데 전부 판매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실질재고조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결정할 때는 장부에 계속 적냐, 막판에 한번 확인하냐,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가 결정인데요.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사실 요게. 자,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재고자산 단가 결정의 의미 결정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말재고든 매출원가든 여러 종류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 또는 팔았다고 치면은 금액이 수량 곱하기 취득가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개별적으로 단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입출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몇 개 들어오고 나갔고 얼마짜리가 팔렸고 얼마짜리가 구입됐고 이걸 다 확인하면은 제일 정확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가 흐름의 가정을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일단 개별법은요. 일일이 추적하는 거니까요. 뭐 이거는 가정이라 보는 게 아니죠. 그냥 이건 사실이지, 사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개별법을 써요, 개별법.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걸 쓰는 게 맞는데 이걸 못 쓰는 경우에 이제 차선책으로 선입선출, 뭐 후입선출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문제에서 가끔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가장 정확한 것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건 일일이 재고 금액을 확인하니까 가장 정확도가 높은 재고자산 단가 결정법이에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쓰는 게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인데 평균법은 계속 평균을 내냐 아니면은 마지막에만 평균을 한 번 내냐 이거에 따라서 총평균, 이동평균 나눕니다. 총평균은 평균 단가를 기말에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 판매 시마다 재고자산의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확도는 이동평균법이 높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걸 따져보면은 총평균이 더 효율적이죠. 네. 매번 평균을 정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을 얘기 드렸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죠, 암기. 자,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죠? 먼저 선자에 들어올 입자, 나갈 출자. 그래서 먼저 구입하거나 먼저 생산한 재고가 먼저 판매된다고 보는 방식을 선입선출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는 뭐예요? 후입선출이에요, 후입선출. 순서가 반대인 거. 그리고 이제 선입과 후입의
한 중간 형태가 평균법이 된다는 거죠. 평균법. 이해되시죠? 예. 그럼 저희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개별법입니다. 뭐 다 아시겠죠, 이거는? 예. 일일이 재고의 흐름을 추적해가지고 매출원가 기말재고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가장 정확도가 높지만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선입선출. 먼저 선입선출을 볼 건데요. 선입선출은 먼저 구입된 재고가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 적용 시 기말재고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거다.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구입된 게 먼저 팔리니까 기말재고는 최근에 매입된 거죠. 이거 먼저 날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가장 최근 거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팔린 건 옛날 거, 남아있는 건 지금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장단점, 선입선출세 장단점 다음과 같은데요. 선입선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랄까요. 회사 창고 가보면은요, 거기에 선입선출 철저라고 다 써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재고자산은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죠. 유효기간.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모두 팔아야 되죠. 예. 자, 일정 기간 내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거부터 안 팔면은요, 재고가 다 남는다고요. 오래되면은 그 가격도 많이 떨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은 되게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이제 일치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나왔지만은 재고가 가장 최근에 매입된 거라고 했죠. 따라서 기말재고 금액이 최근의 시세를 잘 반영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은 공정가치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공정가치. 재무상태표를 만들었는데 남아있는 재고 금액이 실제 시세랑 비슷해요. 그럼 재무제표에 재고자산 금액에 오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재고가 되게 옛날 거라고 쳐봐요. 그러면 물가 상승이라든가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그 재고 금액이, 그러니까 옛날 재고 금액이 지금 금액하고 뭔가 대응이 안 될 수 있죠. 그죠? 예. 제가 이제 이거 강의할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건데요. 옛날에 30년 전에 짜장면 값이 500원인가 해서 500원. 그걸 지금 얘기하면 의미 있어요? 30년 지난 지금에는 짜장면 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재고를 100원어치 샀어. 지금 500원이야.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100원을 자꾸 고수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이 최근의 시세를 잘 반영하고요. 근데 반대로 매출원가가 옛날 금액이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최근의 시세를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쌍팔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선입선출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고가 과대 계상됩니다. 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 요때 재고를 샀어요. 그럼 재고 금액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본질은 바뀐 게 없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고자산 금액만 올라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기말재고가 과대 계상되고요. 반대로 매출원가 과소 계상되죠. 회사가 매입한 물건 금액은요, 매출원가나 기말재고로 남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게 돼 있다. 그죠? 만약에 재고자산 금액이 올라갔어요.
선입선출 적용해서 올라갔어. 그럼 매출원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 내려가면은 회사 이익이 증가하게 돼요. 근데 회사가 영업을 잘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선입선출 쓰게 되면은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후입은 어떻게 해서 후입? 자, 후입 선출은 선입과 반대죠. 후입 선출은 나중에 구입된 것이 먼저 판매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과 후입이 반대인데요. 따라서 이때 재고는 어때요? 예전 구입분이 되겠죠. 예전 구입분이 될 거라고. 이해되세요? 순서가 반대니까 후입 선출의 장단점이 선입 선출 장단점의 어떤 반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후입 선출의 단점, 물량 흐름이 일반적으로 안 맞다. 장점,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고 기말 재고가 과소 계상되니까 이익이 줄어서 뭘 안 낸다? 세금을 안 낸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매출원가가 최근에 구입하는 거니까 후입 선출의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최근의 시세를 잘 반영하겠네요. 그죠? 기말 재고는 옛날 금액이니까 지금 상황하고 맞지가 않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평균법인데요. 평균법은 선입과 후입의 약간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 평균 내가지고 평균 단가를 계산해요. 근데 평균 구할 때 막판에 한번 하냐 아니면 물건을 팔 때마다 하느냐 이 횟수 여부에 따라서 평균법을 총평균하고 이동평균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가지고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작 이런 건 어려운데 수익 비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근거도 희박해요. 왜 평균적으로 하니? 자, 평균적으로 하는 거는 언제 할 때죠? 언제?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언제 하죠? 귀찮을 때 한다고요. 선입 선출의 경우는, 그러니까 후입 선출의 경우에는 최근 매출원가, 최근 매출하니까 수익 비용이 좀 뭔가 기간차가 없죠, 그죠? 예. 선입 선출의 경우는 기간차가 좀 많고요. 평균법은 기간 차이가 한 중간 정도 되는데, 기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 비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하고 매출원가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야 되는데 평균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옛날 재고가 다 끌려와가지고 지금 평균에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매출에 옛날 구입가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시점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정확도 면에서 평균법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예. 근데 계산은 단순해요. 그리고 이제 물건의 그 판매 회전율이 있죠.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은 경우에는 평균법을 써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사자마자 이게 즉시 팔려요. 그럼 굳이 뭐 선입 후입 따질 필요 없죠. 순서를 따지기 전에 다 팔려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평균법을 쓰는 게 좀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입 선출인데요. 자, 후입 선출은 선입 선출의 반대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선입과 후입 비교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두 개 다 외우시면 헷갈리니까 일단 선입을 암기해요. 선입을 암기하고 이거 반대를 뭐라고 하면 되죠? 반대를 후입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재고자산 수량 결정법하고 단가 결정법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조건이입해, 조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고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 수량, 뭐 금액이라 할 수도 있는데, 기말재고 수량이 기초재고 수량보다 또는 금액보다, 수량이 맞겠다. 커진단 말이야. 즉, 물가가 상승하고 가면 갈수록 재고 수량이 늘어나.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 방법에 대해서 뭔가 이제 크다 적다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조건, 조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재고 단가가 상승하고요. 수량이 점점 늘어난다. 그때 이제 그 단가 결정법의 어떤 순서가 매겨지는데요. 자, 이익 같은 경우는 선입선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 총평균 순입니다.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요순이에요, 요순. 세금도 마찬가지야, 세금. 그럼 매출원가 어떻게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반대입니다. 매출원가가 반대예요. 후입의 매출원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 이동평균, 선입선출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암기하셔야 되고요. 암기. 그 다음에 재고도 똑같이 따라가요. 재고이익 세금은 한통속이거든요. 그래서 선입선출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후입선출이 제일 이익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순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가나다 순, 가나다. 암기. 시읒, 이응, 치읒, 히읗. 가나다 순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가나다 순을 암기하시면 되고요. 매출원가만 부호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려도 좋은데 시간상 증명까지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 수업 목적상 공부하는 거니까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여기 금액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암기해 주시고요. 평균법을 나눠야 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평균법을 또 나눠야 된다면은 이동평균, 총평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매출원가 빼고는 다 어때요? 부등호 방향의 앞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표시인데요.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면은 서로 다른 취득 단가 결정법을 써야 됩니다. 예. 차이가 있는 애들은 다 별도의 종류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총액으로 보고하거나 아니면은 재고자산 종류별로 별도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일반적으로 나눠요. 나누고. 그리고 서로 다른 취득 단가를 쓸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재고자산인데 성격이나 용도면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애는 B 작업에 쓰고 A 작업에 쓰고 어떤 경우는 B 작업에 쓴단 말이죠. 그럼 이럴 경우에 A하고 B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단가를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단가 결정은요, 딱 가장 그 재고자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실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취득 단가를 서로 다른 취득 단가로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제품이면은 동일한 걸로 해야 돼요. 네.
그 총액으로 보고하거나 좀 나눠서 분류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저 2장에서도 봤잖아요, 그죠? 예. 예, 이렇게 해서 그 재고자산의 일반론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강의 때는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손실, 감모손실 계산할 때 순서 좀 기억하시고 공식을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